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 원장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기용이 되면서 인사편중 논란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구성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감원장 얘기하겠습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인물이 또 인선되면서 검찰공화국 앞서 영상 구성에서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뿐만이 아니고 네. 정부와 대통령실에 이제 검찰 출신이 많이 포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장에 이제 검찰 출신이 들어온 게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죠. 네.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주로 이제 행시 출신들, 행시 출신의 이른바 정통 관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99년 출범 이후 네, 처음이라고 처음이 이제 하더라고요. 검찰 출신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대통령실과 정부에 많이 포진한 것과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더욱 더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검찰 출신이 들어온 게 나름 뭐 파격 인사는 파격 인사예요. 파격 인사인데 네. 금융감독원의 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 간의 영역 조정도 있고 또 금융산업의 문제, 금융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을 검찰 출신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거든요. 단지 이제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심도 있게 보겠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어떤 그 금융사기 사건들이 잘 안 됐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출신, 특히 이복현 이 금감원장 이분은 그 이제 경제 관련 금융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나 검찰 인사가 많은 데다가 금융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검찰 출신이 들어온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렇게 정부 요직에 지금 보면 대통령실 또 금융 정보 사정 전면에 이렇게 검찰 출신이 전면에 이제 나서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검찰식 좀 행정을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사 비판 네. 이거는 모든 정권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MB 정권 때는 이른바 고소영 내각이라 가지고 그죠? 뭐 고려대 소망교회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직전 정권에서도 뭐 캠코더라고 들이 붙였죠. 캠프 출신, 코드 맞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늘 대통령과 이렇게 그 비슷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일해봤거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늘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널리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인사 정책 전체를 먼저 보자면 그야말로 본인이 알거나 본인이 익숙하거나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 일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뭔가 좀 그 다른 사람들도 좀 널리 구해야 하지 않느냐 인재를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이분이 뭐 경제 관련 수사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에 또 뭐 경제학을 전공했고 회계사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뭐 전문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금융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금융수사와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수사는 정말 뭔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범죄 혐의가 있을 특히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사후적 기능인데 비해서 이 금융감독은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보험, 증권, 신용금고 이런 것도 다 합쳐놓은 엄청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데 그걸 전문성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상당히 그런 어떤 이런 금융감독원장에는 그렇게 적합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미시적인 좀 비판도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대통령실 여권에서는 적재적소 인사다, 능력을 좀 위주로 한 능력주의 인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선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말을 얹었습니다. 과거에도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얹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도 민변 출신입니다만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죠. 문재인 네.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긴 했는데 이게 시민단체와 이제 민변 이것과 검찰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좀 일단 썩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민변 출신입니다만 민변 출신들이 이제
그 민주화운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온 것이고, 근데 지금 이건 검찰이라는 특수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그리고 민변은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데, 검찰이라는 특수한 직군, 그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 정부 이렇게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유난히 이제 전문 식견을 요구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의 저 말씀, 저에게는 조금 그럼 과거에 그 민변이나 시민단체가 많이 진출한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정 직군이 또 많이 진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가 잘못됐던 건데, 그때가 잘못됐으니까 지금도 괜찮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이제 이복현 이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이른바 그 금융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네. 그리고 이제 봐주기 수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검찰 출신을 써서 또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제의 식견도 있으니까 좀 색다른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검찰 출신이 나름대로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검찰 출신이라고 다 잘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리가 이제 민변 네. 출신이 과거에 도배했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법을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민변은 사회단체이고 또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 말과 함께 전 정부가 했으니 나도 할래라는 어떤 발언은 1차원적 접근이다라고 또 대응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민변 출신, 뭐 참여연대 출신, 특히 뭐 어떤 특정 캠프 출신, 또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사람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사 정책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비판 저희도 했고, 근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나쁘다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복현 그 신임 금감원장이 인사를 대해서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냐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적절한 반응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 분이냐,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길 기대하느냐, 이런 정도 얘기한다면 저는 뭐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진짜 문제가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특히 뭐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뭐 VIK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금감원이. 그리고 사후에도 조치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다면 뭐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이거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렇게 지적할 때는 네. 그런 점도 좀 일리가 있지만 이라고 조금 수긍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사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은 전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나 검찰의 시각만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네.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는 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강수진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배제된 거, 후보군에서 배제된 거 좀 그런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은 편중 인사 지적을 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 왜 그건 왜 지금 강수진 교수가, 그분도 이제 뭐 고려대 법조원 교수긴 하지만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물망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분이 왜 배제됐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고사를 하신 건지, 네. 아니면 뭐 그 과정 어떤 놀이 과정에서 뭐 다른 어떤 그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제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거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바로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때로는 뭐 부당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일종의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정에 있어서의 사람 기용하는 것, 이거 보통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이것은.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할 때도 과연 이 국민 여론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강수진 교수가 배제된 것이 혹시라도 이런 그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여성을 배려하지 않느냐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성인 사람이 없다 얘기할 때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의 여성을 그 지명한 것은 저는 그런 여론을 좀 반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각 당 내부 반응, 내부 내용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먼저 정진석 의원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뭐 누구 뭐 이준석 대표 뭐 그저 뭐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뭐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 의원이 방금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 이런 얘기하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가 나이 얘기 왜 하느냐라는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윤핵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좀 발끈한다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마침 또 준비하시면서 함께 인터뷰 내용 보셨는데 지금 계속 당대표와 중진 의원 사이 이런 설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좀 이게 이례적인 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연이어 선거를 이겼어요. 네.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압승한 정당의 대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혁신위를 꾸린다고 하니까 이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과 이준석 대표의 세력 다툼 같은 걸로 비친단 말이에요. 일단 당 대표가 선거를 이겼는데 자꾸 당 대표가 거론되는 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고 두 번째가 승리한 정당이 혁신위를 꾸리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민주당은 당연히 뭐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당연히 혁신비대위 꾸리는 게 뭐 당연한 네. 건데 승리한 정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혁신위를 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게 뭔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년이 6월까지가 임기인데 당 대표가 그러니까 후년이 이제 총선이잖아요. 22대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공천권을 아무래도 행사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 이전에 당 대표는 물러나지만 뭔가 공천 룰을 확실하게 세팅을 해서 이준석 대표의 사람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윤핵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의 연장에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다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말을 다 비교해서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세력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승리한 정당이 혁신을 꾸린다. 그 혁신을 꾸리는 게 그럼 뭘 혁신할 것이냐? 그럼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정치 개혁이라든지 여당이니까 집권당으로서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됐던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천 룰부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윤핵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집권당인데 뭔가 윤석열의 인맥들로 당을 꾸려서 뭔가 당정 간에 그리고 요새 뭐 당정대라고 그러던데 당정청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니까 당정대 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권력을 틀어지면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전형적인 세력 다툼이라고 봐요. 세력 다툼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 봐야 돼요. 승리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당 내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봤으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냐? 그 2년 후에는 그런 심판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물론 우크라이나를 날아간 것에 대해서 뜬금없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당 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직격하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격을 할 때는 자신이 저격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양쪽이 다 상처가 커요 이렇게 되면. 돌아와서 좀 수습하겠느냐 질문했지만 또 이렇다 할 얘기는 없었거든요. 일단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윤핵관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정진석 의원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근데 전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그 밖에다 대놓고 얘기하는지 우선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치 원로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 대선배이고 그렇다면 이 얘기를 만약에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할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불러다 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외국에 가 있으니까 들어온 다음에
그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해서 선배의 어떤 그 우려를 전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다 얘기하면 네. 결국 그 외부에 서로 제3자에게 대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중첩되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금 지선을 거치면서 대표 아니었습니까? 저도 많은 비판을 하고 여러 사람 많이 비판을 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정치는 결과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대표로서. 그렇다면 패배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승리한 사람에게도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승리했다면 그 점은 당에서 예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만약 패배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물러나라고 막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여당 대표가 왜 갔지? 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지 밖에다 대고 얘기할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승리한 그날 바로 혁신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앞으로 뭐가 혁신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당 혁신이라는 것이 늘 무슨 뭐 공천 룰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자기들 그래서 얘기지.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그래서 그 혁신위 이준석 대표가 그 내세운 혁신위가 결국 이런 당권 경쟁을 좀 부추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신 네. 것처럼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할 거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공천 얘기를 하니까 공천 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뜨끔한 얘기.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공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제스처는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리했으니까 만족할 거야 얘기 아니고 갑자기 혁신을 들고 나오니까 아니 승리했는데 혁신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 정치적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의장님이나 뭐 정진석 부의장이나 대원로들은 자 우리 함께 혁신해보자.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공천룰은 자기들끼리 조금 조용한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SNS에 올렸던 육모 방망이도 정지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또 직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육모방망이 얘기를 정진석 부의장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찾아보니까 여러 번 여러 번 했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이 지금 논전 설전이 이게 생각보다 뭐 말로 가는 거긴 합니다만 당장 세력 대 세력으로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저변에는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 그리고 여기에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세력 네. 이런 그 세력 같은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는 어차피 불가피할 거예요. 정치 다툼이라는 게 네. 세력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집권당에서 지금 책임 있는 당 대표와 가장 다선이 오선 중진이 이런 설전을 벌인다?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국민의힘이 이건 민심을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준 민심을 너무 이거는 가볍게 보는 거다. 네.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계속 그 공통 분모로 혁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시는 분들은 대체 혁신은 언제 하냐 그러네.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비대위는 일단 깃발을 꼽았고 과제로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룰 규칙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특정 주자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건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 룰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되는지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와 과정이고 더구나 지금과 같이 우리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개파 갈등 속에서 비대위가 깃발을 꽂았는데 다시 또 이 전당대회 룰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다시 또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친명계와 친문계가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화면에 좀 올려봐 주시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이제 룰 변경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 네. 뭐 보통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이거 얘기하니까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6개월 이상 뭐 저 당비를 입당하고 당비를 낸 사람에게만 이제 투표권을 주자 이런 전당대회 투표권을 주자 이런 거였는데 네. 뭐 3개월 또는 뭐 1개월 이런 데까지 입당한 사람들에게 뭐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늘뭐 룰의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룰 얘기 나오는데 언젠가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아니, 것 항상 같은데. 나와요. 네. 항상 공천을 앞두고서도 네. 그렇고 뭔가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그렇고 뭐 어떤 뭐 특히 무슨 경선을 앞두고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를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네. 아니 지금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을 정해놓고 지금 축구를 하자 이렇게 지금 룰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야구를 하자. 이렇게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냐고 이거를. 야구를 하자고 지금 룰을 변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룰대로 가고 거기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합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야구를 하자고 갑자기 바꾸니까 축구를 하자고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신규 당원 투표권 인정 여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우리 정치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무슨 당연히 이제 친명과 친문의 이해관계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재인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 당원들, 이른바 개딸이라고 그러는 분들 네. 있잖아요. 2030 여성들. 그분들이 이제 6개월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 투표권이 없어요. 이분들을 이제 투표에 참여시키면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더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이건 양쪽에 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로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국 정당의 기본 구조가 이런 거예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선 주자가 다음에 그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네. 공천권을 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의원들이나 정치 이제 배지 달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표가 될까, 누가 대선 주자가 될까를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과 대선 주자와의 이 둘의 상생관계, 공생관계예요. 상생이 아니라 공생관계. 네. 이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룰의 전쟁이라는 건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법에다가 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거 정해서 굳혀놔야 돼요. 이게 그때마다 아까 우리 노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골대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골대 놔두고 볼을 차야 되는 건데 볼에 따라서 골대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과 의원들은 뺏지다는 게 우선이에요. 대권보다. 제가 심하게 단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네. 단순함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우선이고 대선주자들은 빨리 의원들 자기 영향력하에 공천해서 대선 경선에서 자기를 찍게끔 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정치인들 이걸 가지고 정당개혁이라고 포장하고 분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명분은 혁신위, 혁신비대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개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국회 개혁할 것도 많고. 국회 지금 원협상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정해놔서 자동으로 열리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왜 집권당이 못하고 제1야당이 못하고 그저 맨날 열리면은 혁신비대위 하면서 하나도 혁신도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밥그릇 싸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형적으로 양대 정당이 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원론적인 지적이나 반드시 이 지적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두 분도 다 답답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답답한 문제가 네. 아니고 정치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이분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네, 한 가지만 더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도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뺐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원구성 얘기인데 짧게만 지금 시간은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이 불발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결론 나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로 갈까요? 저는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해야 별 실익이 없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강행해서 법사위에서 본회의 통과시킨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거부하면 되잖아요. 다수 절대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당연히 약속했잖아요. 네. 그 지켜야죠. 아니 뭐 간단해. 이거 무슨 이해관계 따지고 또 이해관계 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전반기 원 구성할 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사위는 국민의힘에 주겠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후반기 원이 결정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거에 져놓고 왜 또 이렇게 하냐고요. 법사위를 주고 국회의장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지금 개혁을 해서 국민들에게 점수 딸 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엉뚱하게 점수 딸 것들이 여기 잔뜩 놔두고 점수 잃을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 평균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중위 수준의 유권자들의 생각. 네. 극단적인 유권자들 말고 그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약속을 왜 안 지킬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민주당이 소탐대실하는 거다. 법사위원장 주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법사위원장 우리 아니면 국회의장 안 주겠다는 명분이 있죠. 네,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네, 시간 있으면 좀 더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그 간단한 걸 몇십 년째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네, 최창녕 교수님, 노동희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